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행정 처분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의무행 확보 수단을 받습니다. 이제 행정 처분과는 다른 행정 자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행위 형식이 다양하죠. 다양한데 그 중에 일정한 특성을 가진 것들을 행정 행위라고 이름 지어서 그 행정 행위는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죠. 나머지 작용들은 이제 나머지 작용들은 그 나머지 작용들도 행정처분성을 인정받으면 항고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작용 중에서 처분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항고소송 대상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행정의 나머지 형식들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게 처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처분과는 다른 작용이지만 처분성을 인정받을 수 있냐, 그것이 이제 해당 작용들의 중요한 꼭지들 가운데 하나죠. 자, 그래서 그 밖에 행정 작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계획. 행정처분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인허가, 하명 이런 것들은 다른 거잖아요. 자, 행정계획. 자, 의의 종류가, 의의가 저 중간에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아래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작용, 즉 목표 수단이죠.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나열하는 것이 이제 계획이죠. 행정계획은 목표를 정한 다음에 수단을 나열하는 것이 이 행정계획입니다. 자, 근데 그 행정계획의 종류에 구속적 계획, 즉 국민을 일정하게 통제하는 계획이 있고 국민을 일정하게 통제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 중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 있어요. 처분성이 인정되면 비록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정행위가 아니지만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정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법적 성질을 보시면 법령의 형식에 의해서 수립되는 행정계획은 그것은 입법이고 그래서 법에 규정된 행정계획은 입법이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계획은 이제 양식이 다양하죠. 그래서 두 번째, 특정의 행위 형식을 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되는데 아래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복수 성질설이 다수설입니다. 즉 행정계획의 성질은 다양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판례에서 처분성을 긍정한 거, 그래서 처분성을 긍정하면 행정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성이 긍정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계획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도시계획결정,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처분, 관리 처분 계획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긍정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됐고, 오른쪽에 처분성이 부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억의 도시계획결정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구분을 해주세요. 다 도시기본계획은 그냥 큰 틀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자, 왼쪽에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을 딱 결정하면 거기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라든가 그런 제한이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상업지구에서는 상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1종, 2종 딱 그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또 농업지역 이런 거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정해버리면 어떤 지역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어떤 지역에는 건축물을 짓더라도 몇 층 이내로만 지을 수 있고, 어떤 지역에는 상업시설 지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그냥 그 땅 주인의 행위 제한이 바로바로 그냥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결정은 강력한 행위 제한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성을 긍정해서 처분성이 긍정됐고요. 대신 오른쪽에 도시기본계획은 그냥 큰 그림을 짜놓은 것이니까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고요. 자, 또 왼쪽에 니은에 환지 예정지 지정 또는 환지 처분. 이 도시 재개발을 할 때 도시 재개발이 건축물들을 막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 토지를 새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막 땅이라는 것이 막 산 근처에는 막 높이도 막 들쭉날쭉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자도 땅이 막
땅이 막 이런 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재개발을 해서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유권을 여기 땅 사람 가진 사람이 여기로 이렇게 이제 바꿔 버립니다. 땅 높낮이도 딱 그냥 토목 해가지고 평평하게 딱 만들어 버리고 땅들도 그냥 일자로 쫙쫙쫙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죠. 이게 바로 환지입니다. 환지. 그래서 환지 기준에 있는 땅을 다른 땅으로 환지 기준에 있는 땅을 딱 그냥 직사각형의 땅으로 이제 바꿔줘 버리는 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 및 환지 처분 이렇게 하면 토지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393-3번지에서 393-1번지가 내 땅이 그냥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은 딱딱딱 쪼개진 땅이 내 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분성이 긍정되고요. 대신 환지 계획은 역시 큰 틀을 짜놓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처분성이 부정되고요. 왼쪽에 디귿에 관리처분 계획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이 딱 관리처분 계획을 딱 승인받아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재개발 막 속도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 관리처분 계획을 딱 승인받아 그때부터는 이제 재개발이 이제 일사천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딱 승인받는 그 시점에 그 해당 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만 권리를 인정받거든요. 그 뒤에 전입한 사람들은 다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또는 승인 받아버리면 강력한 행위 제한 의무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 계획이 이 계획의 성질을 가지는데 그러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뭐 큰 틀만 짜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계획 관련해서는 행정계획이 일반적인 그 행정행위하고는 달리 이 행정행위는 요건 효과거든요. 통상 행정행위는 뭐 불량식품을 판매하면 영업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건 불량식품을 판매하면 효과 영업 취소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통상 요건 효과 프로그램이고 행정계획은 목적 수단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거 하나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계획 안에 구속성이 인정돼서 처분성이 긍정되는 행정계획이 있고 처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행정계획이 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공법상 계약은 이 공법상 계약이 저는 행정기본법 볼 때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규정을 중심으로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공법상 계약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복수 당사자 간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원래 계약이라는 것이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예요. 왜 그래? 계약은 한 사람이 돈을 주면 다른 사람은 돈을 받는 거죠. 두 사람이 다 양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돈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돈을 주면 한쪽은 받는 것이고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밖에 되죠.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 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 역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예요. 이걸 뭐랑 비유하냐면 공법상 합동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구별 개념을 보시면 공법상 합동행위는 이 공공단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가 함께 뭘 하는 겁니다. 함께 뭘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함께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함께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한다든가 함께 공공조합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이 공법상 합동행위인데 공법상 합동행위가 아까 공법상 계약하고 다른 점이 공법상 계약은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에 합치고 공법상 합동행위는 같은 방향의 의사표시에 합칩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종류를 보시면 이 공법상 계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공법상 계약하면 공적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는데 공적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중에서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공법상 계약은 자, 행정 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공공단체 상호 간의 사무 위탁. 사무를 위탁하면 사무를 준 쪽이 있고 받은 쪽이 있는 것이죠.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단체 사무 간의 사무 위탁. 자, 이번에 행정 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 유촉 계약, 공중보건의 채용 계약, 맨 끝에 한국형 헬기사 물품 용역 계약, 용역 협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것이 공법상 계약이고요. 자, 3번에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은 원래는 없지. 원래는 없는데 공무수탁 사인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인하고 계약을 하면 그것이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이 될 수 있다. 이 공무수탁 사인이 흔히 위원회 위원들. 근데 위원회 위원은 뭐 이렇게 계약 체결할 일이 없고, 위원회 위원들 빼놓고 공무수탁 사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 별정 우체국장 정도가 이제 공무수탁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체국장이 그냥 정보통신부 소속도 있고, 정보통신에서 그냥 정보통신부에서 민간인을 뽑아서 우체국장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별정 우체국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별정 우체국장하고 일반 사인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해. 그러면 그것이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능성 및 자율성을 보시면, 가능성 당연히 가능하죠.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는 것이 권력적 행위 형식을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력적 형식이 아니라면 임무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권력적 작용이 아니면. 근데 이 공법상 계약은 기본적으로 권력적 작용이 아니잖아요. 서로 의사 합치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상 계약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 가능해요. 또 자율성,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느냐,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공법상 계약 가능성 그냥 가능해. 계약이라는 형식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계약이라는 형식 써도 돼. 그리고 자율성, 법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것이 행정기본법에도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래 27조 행정기본법 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을 보시면,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즉 위반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근거는 없어도 됩니다. 이 말이. 그래서 법의 근거가 없어도 법령을 위반하지만 않고, 근데 위반하지 않고는 당연한 거죠. 모든 행정은 법률 우위의 원칙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정은 법령, 그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대신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도 공법상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셋째 줄에 이 경우 끝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공법상 계약 근거가 없어도 공법상 계약 체결할 수 있는데,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서 근거를 증거를 남기라는 것이죠. 자, 아래 행정상 사실행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상 사실행위. 의의가 중간에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상의 효과의 발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정 주체 행위를 이 행정상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 딱 나옵니다. 그냥 무기 사용, 도로 청소 이런 거, 한마디로 물리적 행위를 이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사실행위, 물리적 행위. 자, 종류 및 근거에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즉시강제, 직접강제 이런 것들이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엄청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요. 대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각종 서비스 활동, 몸으로 뛰는 각종 서비스 활동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다만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는 말이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조직법적 근거라는 것은 임무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작용법적 근거 없이 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임무 범위 내에서. 근데 만약에 경찰을 예로 들자면, 경찰은 다 그냥 모든 서비스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국자법 3조에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를 경찰이 직무를 해놨기 때문에 뭐 다 경찰 직무인 것이죠. 아니,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과 다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성질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 개념에서 그 밖에 의해 준하는 행정작용, 거기에 그냥 들어간다고 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각종 즉시강제, 직접강제 이런 것들이
권력적 사실 행위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행정소송법상 처분 또는 처분 등 개념에 들어갑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은 인정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없어. 하여튼 대상 적격은 인정되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까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냥 물리적 행위이기 때문에 물리적 행위가 그냥 끝나버렸어. 끝나버리면 취소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미 끝나버렸는데 뭘 취소하면 뭐해? 응? 그 사람의 권리 구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 행위들, 즉 권력적 사실행위들은 주로 국가 배상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원에서 이 대상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자 단수 조치, 또 주민등록 말소 처분, 또 미결 수용자 교도소 이송 조치, 그다음에 수용자 서실 검열 행위 이런 것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받아줬습니다. 자 아래 그러나 화살표에 그러나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와 같이 대부분의 사실 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돼서 협의의 소욕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구제받는 것이 국가 배상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고요. 아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당연히 처분성이 부정되고요. 권력적 사실행위만 처분 또는 처분 등 개념 안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들어간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다음 페이지 행정조사.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죠. 행정조사 기본법.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에 행정조사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에 행정조사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또 행정절차법에서도 행정조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자 정의 행정조사란 그냥 행정 목적의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 목적의 조사. 자 적용 범위를 보시면 1항에 행정조사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 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이 행정조사 기본법이 행정조사의 일반법인 것이죠. 그걸 여기 1항에다가 나타냈고, 자 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행정에 관한 모든 조사에 대해서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별도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1호에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 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이것은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보안 업무 규정상 신원조사 같은 거, 이것은 별도로 보안 업무 규정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신원조사 행정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5호에 조세,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그래서 각종 수사 그리고 입건전 조사, 세무조사 이런 것들은 별도 법령 적용을 받습니다. 이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행정조사 기본법이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은 맞아. 그러나 행정이 하는 조사 중에서 좀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별도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4조의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을 보시면 1항에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시하고 있고요. 자 6항에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조사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 목적 외 용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돼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해놓은 때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조사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사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행정조사의 근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엄청 헷갈려요. 여기가 엄청 헷갈리는데
여러분 정신을 좀 집중시켜 주시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 엄청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저기 행정조사 관련해서 엄청 짜증나는 부분인데요. 행정조사 관련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임의조사냐 강제조사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임의조사 강제조사는 거기 임의조사 강제조사 그 칸 안에서 오른쪽 화살표 맨 끝에 보시면 조사 불응자에 대해서 벌칙, 제재가 가능한 경우를 강제조사라고 하고 벌칙이나 제재가 없는 경우를 임의조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임의조사 강제조사 하면 임의조사 따르지 않아도 뭐 제재가 없어. 그러면 임의조사. 자, 강제조사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어. 그러면 강제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5조 행정조사 기본법 5조 행정조사의 근거를 보시면 자,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대요.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는 그러지 않대요. 뭔 말이냐면 이걸 해석하면 다만 행정조사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것. 즉 이게 임의조사죠. 임의조사. 임의조사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위쪽은 강제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위에다가 강제조사라고 적어주세요. 강제조사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만 이하는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 즉 임의조사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제조사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임의조사는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밑에 화살표에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 강제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의조사는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임의조사 강제조사 오케이? 임의조사 따르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는 거 따르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는 임의조사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조사. 대신 강제조사 따르지 않으면 제재수단이 있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강행규정 임의규정은 또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들어보세요. 임의조사가 있고 강제조사가 있습니다. 즉 따르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임의조사가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있는 강제조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서술하는 방식은 조사를 하야 한다라고 서술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다라고 서술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행정조사는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라고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임의조사건 강제조사건 강제조사건 대부분 다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을 해놨어요. 그것이 이제 임의 규정.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강행 규정으로 해놨어요. 그것이 임의조사의 강제조사를 떠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풍속영업규제법상 행정조사는 임의조사죠. 왜? 이거 따르지 않아도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조사죠. 자, 풍속영업법상 경찰서장은 그때 경찰 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해서 밑에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조사죠. 임의조사. 임의조사인데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죠. 오케이? 임의조사고 제재가 없고 또 임의적인 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 규정 할 수 있다가 대부분이에요. 그 옆에 음주 측정도 할 수 있답니다. 음주 측정 뭐 측정할 수 있다. 음주조사 음주운전 여부 조사하는 거. 여러분 음주운전 여부 조사는 음주 측정 임의조사예요? 강제조사예요? 강제조사입니다. 왜? 여기 측정 불응하면 측정 불응죄 형사처벌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강제조사한 것이죠. 강제조사인데 측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임의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 이것이 임의조사냐 강제조사냐 거기로 딱 맞닥뜨려지지가 않아요. 임의조사여도 임의 규정으로 할 수도 있고 강행 규정으로 할 수도 있고 강제조사여도 임의 규정으로 할 수도 있고 강제 규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임의조사 강제조사를 강행규정, 임의규정하면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덜까요. 뭐냐면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어요. 따르지 아니하면 제재조항이 있는 것은 강제조사, 따르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는 것은 임의조사입니다. 그것을 한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풍속영업법은 할 수 있다. 강제조사에는 음주측정 조사도 측정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정조사는. 그런데 교통사고 조사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조사해야 한다. 강행 규정을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조사는 임의조사야 강제조사야? 교통사고 조사 임의조사입니다. 임의조사. 교통사고 조사 임의조사입니다. 수사는 원래 임의수사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조사 임의조사입니다. 임의조사 원칙적으로. 근데 교통사고 조사는 2항에 도로교통법 54조 사고 발생 시 조치 두째 주 끝에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거부에 대한 벌칙이 없어서 임의조사인데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어. 따르지 않을 때 제재 수단이 없으면 임의조사,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 수단이 있으면 강제조사입니다. 대신 임의조사건 강제조사건 대부분 다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 조사만큼은 특별히 중요해서 교통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고요. 자, 오른쪽 오면 비슷한 말이 또 있어. 뭐냐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느냐. 즉 이것은 여러분 강제조사일 때 아까 따르지 않으면 제재 조항이 있는 것이 강제조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강제조사일 때 상대방이 실력으로 거부해. 그러면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잖아요. 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 강제조사지 않습니까? 자, 상대방이 강제조사해서 상대방이 따르지 않아. 그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외에 따르지 아니할 때 실력으로 밀어버리고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까 대집행 그 논리랑 똑같아요. 대집행이 완전한 강제잖아요. 권력적 사실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대집행을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거부하면 밀어버리고 할 수 있어? 할 수 없다고 보잖아요. 그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강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는 따르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이 불이익 조항이 있어. 근데 그 불이익 조항을 사용하는 거 외에 강제조사를 거부할 때냐 밀어버리고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강제조사는 그 강제력 행사해서 할 수 있는 그 강제조사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별도의 규정이 있는 법률이 있어. 대표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는 그 강제조사를 따르지 않아. 그때 막 밀어버리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에 강제조사를 대상자가 거부했을 경우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는 것. 즉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냥 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그걸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만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 제처분을 통한 간접적 강제만 가능할 뿐 실력으로 밀어버리고 행정조사를 관철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판례가. 자, 다만 거부할 경우 강제로 조사를 이행할 수 있다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근거한 것이니까 강제를 통해서 행정조사를 관철시킬 수 있고요. 그 법이 디귿의 감염병 예방법.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상 조사 진찰 거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부자에 대한 강제조사와 강제격리까지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강제력을 통한 행정조사 관철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별도로 강제로 이행시켜버릴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력 행사를 통해서 이 강제조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행정 절차와 정보 공개. 행정 절차와 정보 공개. 자, 행정 절차. 오늘날에 엄청 중요시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실체법상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만 이제 따지는 경향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행정을 하는 즉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그 전 단계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버림으로써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권익을 침해당한 다음에 행정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 받는 것보다 권익을 침해하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절차 속에서 살아나면 권익 침해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정 절차를 엄청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행정 절차 이면에는 뭐가 있어? 정보 공개가 있는 것이죠. 정보를 공개해줘야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 절차와 정보 공개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정보 공개가 행정 절차를 더 내실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정절차법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2년 전에 확약, 공표, 행정계획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법 안에 또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것이 밑에 공법상 계약하고 행정조사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조 이렇게 좀 숙지 좀 해 주십시오. 공개조. 행정계획은 거기 있어요. 행정계획은 규정이 있는데 공법상 계약. 그래서 이걸 이제 조계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조계로 하면 행정계획하고 공법상 계약하고 헷갈리니까 공개조 이렇게 숙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법상 계약, 그다음에 행정조사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밑에 당구장에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에서는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밑에 송달을 보시면 송달, 어떤 행정처분을 하려면 송달을 해줘야 되겠죠. 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아래 동의하는 경우에는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고요. 그것이 만나는 장소에서 송부하는 것이 교부 송달이죠. 교부 송달. 자, 2번 그 교부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고 끝에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에게 끝에 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또는 뭐 가족 이런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아래 문서를 송달의 장소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유치 송달해야죠. 그냥 놔두고 올 수 있어요. 놔두고 오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인 것이죠. 자, 3번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를 가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이거 뭐 이메일로 받아보시겠어요? 예,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럼 여기 사인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용지를 옆에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그 사인 받는 겁니다. 서명 받는 거예요. 자, 4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관부, 공부,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엔드입니다. 엔드.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시송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송달을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인허가들이 다 송달해야 상대방이 받아봐야 효력을 발생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도망가 버려. 그러면 불이익 처분은 아예 그냥 발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허가만이 도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의 취소 정지도 상대방이 받아봐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보려고 없어져 버려. 도망 다녀. 그러면 그냥 인허가 취소 정지 못해. 상대방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보, 공보 이런 것에다가 하나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보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자, 송달의 효력 발생. 송달은 그때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2번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읽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이메일 함에 도착해 있어. 그러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자, 3번에 관보 등 공고에 의한 송달. 이건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중단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없어져 버렸다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 처분 같은 것을 할 때 그 송달이 관보 등에 공고함으로써 송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때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서 그 불이익 처분에 효과가 발생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뭐하고 비교하셔야 되냐면 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고 문서는 공고 등 있은 때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 발생하거든요. 이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전에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이름 명칭 바뀐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공고 문서는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그래? 이 공고 문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우리 뭐 어디 공사 시작한다 또는 공사 언제 끝난다 뭐 이런 것들, 뭐 쓰레기 매립장 뭐 5월 달에는 뭐 일요일마다 운영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공고하는 것이 공고 문서고, 대신 앞쪽에 이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것은 뭐 인허가 취소 이런 것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길게 효력 발생 그
기간을 좀 길게 14일이 지날 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저 공고 문서는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끔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 자, 처분 절차 안에 의견 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어요. 그래서 청공제 숙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무엇을 구분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하고 의견 제출하고 구분해야 되죠. 의견 청취 안에 의견 제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공제.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공제.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자, 청문이 있고 공청회가 있고 의견 제출이 있는데 청문하고 공청회하고 개최 사유가 유사한데 전에는 완전 똑같았었어요. 근데 이제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것이 법행취, 법행료예요. 전에는 법행료로 똑같았었어요. 다만 세부적인 서술은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전에는 법행료로 다 똑같았는데 이제 청문회 개최 사유는 법행취, 공청회 개최 사유는 법행료로 바뀌었습니다. 법행취, 법행료. 자, 청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 법행취, 법령 등에서 청문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그래서 법행취입니다. 법행취. 자, 공청회로 가보면 공청회 법행료예요. 그래서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그다음에 당사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법행취, 법행료 하나가 다르죠. 하나가 다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술 방식도 좀 달라요. 뭐냐면 청문은 뭐죠? 청문은 인허가 취소하면서 인허가 취소에 상대방 불러가지고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는 시민들 행정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 전체에서 누구든 참여하고 싶은 사람 와서 얘기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1번 개최 사유 니은을 보시면 중간에 해당 처분의 영향의 광범위에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이게 공청회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듣는 것이거든. 청문은 인허가 취소하는 그 상대방 당사자 등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 청문이고 공청회는 널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에 이렇게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공청회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에 청문으로 다시 가서 2번을 보시면 2번.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당사자 등 지금 불이익 처분을 받을 사람들 또는 뭐 이해관계인한테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자, 그 밑에 화살표에 청문 주재자한테는 7일 전까지. 그래서 당사자 등한테는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한테는 7일 전까지. 이게 왜 이렇게 돼? 청문 주재자는 누구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뭐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니까 7일 전까지만 알리면 되는 것이지. 여기 당사자 등은 그냥 일반인, 띨박한 사람. 그래서 10일 전까지는 알려줘야 한 10일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똑똑한 청문 주재자는 7일 전까지만 알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숙지해 주시고 자 4번에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 있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틀린 점을 많이 내요. 이거 별 의미도 없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 청문이라는 것이 당사자 등한테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공개할 이유도 없어요. 공개할 이유가 없죠. 그냥 당사자 등하고만 상관된 일이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상관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공개해야 한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공개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답니다. 자, 공청회 2번에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아까 청문이 10일 전까지 7일 전까지잖아요.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듣는 거라니까요. 모든 시민들은 다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그 공청회가 있다는 거 알리는 것도 널리 알려야죠. 더 전부터. 그래서 청문은 10일 전까지 7일 전까지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더 미리부터 알려야 널리 알려지지. 그래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자, 의견 제출
의견 제출이 조금 포괄적으로 개방적으로 개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은 사실 그냥 의견만 제출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형식을 특별히 형식을 갖추지 않냐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제출은 좀 개방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즉 불이익 처분을 할 때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청문이나 공청회 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이야. 의견 제출 기회는 꼭 주도록. 그래서 의견 제출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개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그냥 의견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이 아니라 말로도 의견 제출할 수 있고요. 자, 3번에 의견 제출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됩니다.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이랑 똑같죠. 과태료도 10일 이상. 여기도 10일 이상. 자, 5항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게 맞지, 이게. 그죠? 왜냐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반영해야지. 그죠? 근데 아까 과태료에서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었죠. 과태료에서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었고 행정절차법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반영해야 되고요. 6번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절차상 하자죠. 절차상 하자. 그러나 이제 절차상 하자는 통상 취소 사유입니다. 필요적인 중요 절차는 무효 사유도 있어.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취소 사유에 하자고요. 자, 밑에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이 있어요. 원래 문서 열람 복사는 정보공개 청구권이죠. 정보공개 청구권. 그래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행정절차법에서는 이 행정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절차법 안에서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저 뒤에 청문의 경우에는, 즉 이 의견 청취 절차,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중에서 공청회는 아니고 청문하고 의견 제출만 별도로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을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정보공개법이 따로 있는데 이 행정절차법에서 의견 청취 절차 가운데서 청문하고 의견 제출만 별도로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당구장 맨 끝에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정보 공개 청구권, 즉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을 좀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만 좀 다 보고 좀 쉴게요. 자,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 이유 제시. 아니, 내가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데 왜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뭐 다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 제시가 이유를 알아야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행정 절차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처분의 이유 제시입니다.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돼.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기억에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때는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고 또 왜 그런 처분이 있었다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이유 제시할 필요 없고요. 자, 니은에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단순하면서 당사자가 명백히 이유를 알아. 그럴 때는 이유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디귿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확약. 확약은 약속하는 것이죠. 행정이 국민한테 인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가 해줄게. 다음에 신청하면 인가 해줄게. 허가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확약입니다. 확약. 자,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 확약을 할 수 있다. 이게 행정절차법 규정입니다. 행정절차법 규정. 그래서 확약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별도의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 거기 굵은 표시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즉 처분을 할 수 있으면 별도 근거 없어도
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공무원이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인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공무원이 따져보고 그 공무원이 인허가를 해줄 권한이 있으니까 국민의 어떤 요청을 딱 보고 인허가 요건에 맞으면 예 이거 맞으니까 신청하면 인허가 해줄게요. 약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는 것은 별도로 공무원은 이런 인허가를 약속할 수 있다. 별도 규정이 없어도 인허가 처분을 할 권한이 있으면 인허가를 약속할 권한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처분권을 규정하고 있으면 확약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행정절차법상 규정이고 저 판례, 학설도 다 똑같습니다. 자, 방식 확약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확약은 문서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행정이 말로도 말로 찌그릴 수도 있겠죠. 말로 찌그리고 또 문서로도 하는데 문서로 해야만 여기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확약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약은 문서로 해야 한다라고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기속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위법한 경우, 그때는 확약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확약에 기속되는 것이죠. 즉 공무원이 어떤 약속을 했어. 이렇게 막 사정 변경이나 법령 변경 이런 것들이 없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확약이 행정행위에 해당한지에 대해서 견해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학설은 다수설이 확약도 행정행위로 봐야 된다. 그래서 확약도 행정행위로 봐야 된다. 그 말은 확약도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부정설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아래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그래서 어업권 면허를 줄 때는 그냥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놔. 그래서 계속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어업권 TO가 생길 때 누가 이제 관둬가지고 어업권 TO가 생기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업권 면허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 상위권인데 자기를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줘버린 거야.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아래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역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우선순위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권리구제 그러니까 우선순위 결정은 여기 표현이 확약인데 행정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판례가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생각해 주시고, 자, 행정상 입법여부 보겠습니다. 행정상 입법여부. 행정이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법률 말고 법규명령. 자, 근데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경우. 그래서 행정이 법률을 만들지는 않죠. 법규명령을 행정이 만들고 추가로 행정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있죠. 법률안 제출하는 것이 그러니까 법률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은 국회만 만들 수 있죠. 국회가 이제 투표로 의결해야 법률안이 통과돼서 법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도 법률안 제출할 수 있고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행정이 법규 명령을 만들거나 또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그때는 자,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 자, 다만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 입법 예고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이고요. 자, 오른쪽에 행정 지도를 보시면 지금 계속 행정절차법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안에 행정 지도를 담고 있는데, 자, 의 끝에 지도 권고 조언하는 작용이죠. 지도 권고 조언하는 작용이 행정 지도입니다. 자, 원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요. 비례 원칙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 그래서 뭐 비례 원칙, 임의성 원칙,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 등이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고요. 자, 방식이 1번에
행정지도 취지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행정지도 실명제라고 하죠. 자, 2항에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행정지도는 말로도 이루어질 수 있죠. 왜? 지도 권고 조언하는 자유 때문에 지도 권고 조언 말로도 지도 권고 조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행정지도는 문서 또는 말로도 할 수 있죠.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 맨 밑에 관련 지도를 보시면 행정지도는 비거역적 사실 행위입니다. 강제 행위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비거역적 행위 때문에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적 사실 행위여야 처분 등 개념에 들어가는데 처분 등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자, 3번에 위법한 행정지도를 국민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 요건이 구비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해서 국가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성이 인정돼서 국가배상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 사실상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지도는 국가배상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 화살표에 다만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통상적으로는 행정지도 국가배상으로 구제받기도 어렵죠. 그러나 판례에서 위법한 행정지도에서 그때 사회사의 강제성이 인정되는 행정지도에 대해서 국가배상 인정해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행정지도는 임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손해와 그 행정작용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배상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인정되면 국가배상 받을 수도 있고요.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8자에 시작할게요. 8자에. 예.